보시면 전기 회로와 전기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 그게 회로 안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배운 건 전자가 하나 배웠거든요. 전기를 띄게 했을 때 전기를 띄는 물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하고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전기를 띈 물체를 물리에서는 전전하라고 하고요. 화학에서는 이온이라고 배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전기를 띄게 하는 건 원자 속에 있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전기를 띱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A점에 있던 전자가 B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B에 고정돼서 전기적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면 전전하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요. 전기를 일으키려면 무조건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동한 후에 전자가 한 지점에 그냥 고정되어 있으면 정지된 전기를 발생시켰어요. 정전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비비면 돼.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게 정전기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마찰 전기 발생시켜요. 이게 정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또 이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를 띤 물체, 멋진 말로 얘를 뭐라 그러냐? 대전체. 자, 전기를 띤 물체를요.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구 옆에다가 갖다 둔다고 치자. 그러면 이 금속구는요. 사실은 원래는 중성이었어요. 중성이라는 얘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를 갖다 대니까 마이너스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청력으로 밀려. 그래서 밀려서 한쪽 끝에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상대적으로 플러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플러스인 양성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가 더 세게 모여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띄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어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무조건 반대극을 띄어요. 대전체와 가까운 원쪽은 무조건 같은 극을 띄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실제로 비비지 않고요. 전자를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전기를 띄게 하는 현상을 우리는 멋진 말로 정전기 유도를 일으켰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정전기 유도에서요. 선생님이 지금 얘는 금속구야 라고 했어요. 금속구는요.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체예요. 그래서 도체들은 자유전자가 쉽게 움직이니까 한쪽으로 막 쏠려가. 그래서 원래는 요 A라는 원자에 묶여있던 전자가 여기까지 간 거잖아. 원자를 막 빠져나와서 바깥쪽으로 막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기를 띠는 건 정전기 유도라고 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막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유리막대는 비금속이잖아요.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없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다고 전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원자에 속박돼서 묶여있는 전자들밖에 없어요. 원자들한테 묶여있는 전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를 든 대전체를 갖다 둔다고 해서 여기 있는 전자가 아까 쟤처럼 저기까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이렇게 비금속일 때는요. 전자들이 마이너스 대전체에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회전합니다. 회전해서 얘하고 제일 멀리 있는 이 방향으로, 얘랑 제일 멀리 있는 이 방향으로, 얘랑 제일 멀리 있는 이 방향으로 돼서 아이들이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다 그쪽에 정지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하고 얘는 서로 상쇄되는 힘을 갖고요. 얘도 서로 상쇄시키고요. 근데 얘하고 얘는 상쇄가 못 되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이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을 띄어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가까운 쪽은 무조건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을 띄는데, 그래서 과정을 보면 자유전자가 한쪽으로 정말 쏠린 거냐 아니면 회전만 한 거냐,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중에서 유리막대와 같은 비금속들은 회전을 해서 전기를 띄게 하기 때문에 쟤하고는 좀 구별이 되죠. 그래서 정전기 유도라는 건 금속일 때 쓰는 단어고요. 비금속일 때는 정전기 유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엄밀히 따지면 얘는 유전 음극이 됐어요. 전기에 의해서 극이 나뉘어진 것뿐이야. 전자가 실제로 자유전자가 움직인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합해서 그냥 정전기 유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금속에서의 정전기 유도와 비금속에서의 유전 분급 과정은 살짝 다르다. 중학교 때는 요것만 배운 거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런 단어들도 나온다. 유전 분급이란 단어. 차이점이 뭔지 보시면 되고요. 결과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요. 중학교 때 우리가 만든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의 이름이 검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전기가 바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정전기 유도를 이용했다는 건 검전기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납작한 머리 부분과 금속으로 되어 있는 다리 부분 두 개로 나뉘어서 이렇게 유리 컵 속에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안은 전기를 띠면 그 전자들이 날아가지 않게 이 안은 진공으로 만들어야 그래서 정전기 유도가 확실히 일어납니다.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전자들이 막 방전돼요. 그래서 전기를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검전기에다가 내가 어떤 극이든 상관없이 전기를 띤 대전체를 갖다 대는 게 첫 번째입니다. 대전체를 갖다가 대면 이 대전체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까운 쪽은 반대 극으로 먼 쪽은 같은 극으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데 이때 신의 한 수 밑에 있는 금속박이 막대기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야. 그래서 얘는 전기를 띠면 무조건 두 막대기가 같은 극을 띠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띄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 같은 극이면 얘네들이 청력 때문에 벌어져. 그래서 전기를 띄었다는 걸 알죠.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금속판의 정극을 얘기하고요. 여기는 금속박을 얘기해요. 이렇게 전기를 띠게 했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는 반대쪽에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 손가락이 금속판이랑 붙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손가락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는 손가락의 역할은 접지다 그래요. 자, 접지는 뭐냐면 지구랑 접촉시켜주는 역할을 손가락이 한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접지의 의미는 뭐냐? 역할은 이제 뭔 줄 알았어. 자, 이렇게 손가락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다리가 땅에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랑 접촉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구는 무한대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무한대의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구랑 접촉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전체와 가장 멀리 있는 쪽을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접지입니다. 대전체와 가장 멀리 있는 쪽을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접지 역할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중성으로 만들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다는 건 전자들이 많이 여기에 쏠려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쏠려 있는 전자가 손가락을 타고 지구 가버려요. 그래서 얘가 중성이 됩니다. 그러면 중성이 되면 총력이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더 이상 미는 힘이 없으니까 다리가 다시 올라들어요. 그래서 축 처진다고요. 이런 얘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럼 대전체와 가까이 있는 쪽은 중성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얘는 마이너스 전하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그래서 손가락을 타고 끌려갈 수도 없고요.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얘가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그래서 금속판은 그대로의 전기를 띠고요. 금속방만 손가락 때문에 무조건 중성이 됩니다. 선생님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어떻게 돼요? 전자를 줘요. 중성이 될 때까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돼서 손가락의 역할은 금속박을 중성 만든다. 그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는 손가락 쪽으로 전자가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그 다음 단계는 뭐 할 거냐면요.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워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동시에 치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중성 상태였고 얘는 플러스 입자들이 드글드글 모여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입자들이 플러스 100만 개 모여 있다고 쳐. 근데 사실은 플러스 입자들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해서 같이 붙어 있기 싫은데 마이너스 대전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었던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우는 순간 여기에 있는 플러스 입자들이 흩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는 이쪽으로 일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0만 개쯤 남아있고요. 나머지 50만 개는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도 플러스 전기를 띠면서 다시 다리가 벌어져.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우는 순간 위아래가 같은 극을 띱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의심되는 게 있죠. 선생님 플러스 전환을 양성자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자는 안 움직이면 되면서요. 양성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건 이렇게 중성인 상황에서 있는 전자들이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오면 마이너스고요. 전자가 나가면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라고 했죠. 그러니 생각해 보시면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움직여가면 얘가 움직여가면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줄니까 뭘 띱니까?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고 전자가 움직여가면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그것과 상대적으로 우리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는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양성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100% 틀린 말이에요. 양성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됐어? 대신에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 이거 맞다고 합니다.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건 맞다고 표현합니다. 알겠어? 전자가 빠져나가면 거기에 플러스가 세지니까 마치 플러스 입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설명을 하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 그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 바로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전체를 갖다가 댔다가 손가락 댔다가 대전체를 동시에 치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검정기는 위아래가 같은 그룹입니다. 됐죠? 이렇게 검정기가 위아래에 같은 극을 띠게 되면 이제 드디어 검정기는 검정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중학교 때 이미 배웠는데 검정기라고 하는 아이는 얘가 무슨 극을 띈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위아래 같은 극을 무조건 띠게 되면 그제서야 자기의 의무를 다할 수 있죠. 얘 의미는 뭐예요? 다른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위아래가 같은 극을 띄고 있을 때만 어떤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돼요. 전기를 띄지 않는 중성이 되면 장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은 극으로 대전시키는 것 뿐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켰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름모를 어떤 가라는 애를 이제 드디어 갖다 대고 이 물체의 정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역할을 얘가 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에 이름모를 가라는 물체를 갖다 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얘를 갖다 댔더니 다리가 더 벌어졌대요. 지금보다 더 넓게 벌어졌대요. 됐어? 그럼 더 넓게 벌어진 이유는 뭐야? 당연히 여기 플러스 입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청력이 세진 겁니다. 됐어? 네. 플러스 입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위에 있던 플러스들이 더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밀려 내려왔게요? 얘가 플러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정기를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켜 놓으면 이걸 가지고 검정기의 금속박의 움직임으로 주변에 갖다 댄 물체의 정기적 성질을 검사할 수 있어서 검정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검정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갖다 댄 물체가 전기 띄었어 안 띄었어? 정말 대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전기를 띄었다면 너 무슨 극인데? 라고 하는 전하의 종류도 판단할 수 있는데 갖다 댄 어떤 물질에 의해서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면 갖다 댄 물질은 검정기와 같은 극이야 라는 걸 판단하시면 되고요. 거꾸로 어떤 물질을 갖다 댔더니 금속박이 오므가는데요. 그렇다면 갖다 댄 물질은 검정기와 반대극이야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물질을 갖다 댔는데 검정기의 금속박이 벌어지지도 오므라들지도 않아. 그러면 저 갖다 댄 물질은 전기를 안 띄었어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물질을 갖다 대니까 더 벌어졌는데 원래 위치보다 1cm만큼 움직였어. 얘를 갖다 댔는데 오므라들었는데 원래 위치보다 1.5cm 움직였어. 이때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움직여서 움직인 정도를 통해서 더 많이 움직인 애가 더 센 전기를
대전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극으로 대전시키는 이 세 가지 과정에서 일어났던 변화를 보시면 한 번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뿔막 이렇게 극을 튀었어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갖다 대니까 뿔 중성이에요. 동시 치우니까 뿔뿔 됐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 그래서 금속판을 한 번 전기를 띄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얘네들이 바뀌지 않고 그냥 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박은요 처음에는 얘와 무슨 극? 반대극. 그랬다가 중성 같은 극이 되는 과정이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내가 갖다 댄 게 아까는 마이너스를 갖다 댔다 그랬는데 요번에 바꿔볼게요. 검정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번에는 플러스를 갖다 댔어. 치자. 됐어? 그러면 이 세 단계를 걸치면서 이 극을 확인하셔야 되죠? 불러봐. 첫 번째 뭐가 되니? 막불. 그 다음 뭐 되니? 마중성. 그 다음 뭐 되니? 마마. 이렇게 시킬 거란 얘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정전기에서 마찰 전기뿐만 아니라 정전기 유도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전기의 모든 것들이었고요. 입시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중학교 내용도 다시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전자가요. 한 물질 쪽으로 이동을 후에 이 자리에 이 전자가 고정되어 있을 거냐 아니면 그 방향으로 전자가 계속 갈 거냐. 그래서 전자를 오른쪽으로 저는 계속 이동시킬 거예요. 한 지점에 고정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전자는 그 방향으로 계속 흐르죠. 그래서 전자가 흐르면서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낸 걸 전자의 흐름, 이걸 뭐라고 할까?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저는 발생시킬 거예요 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전기죠. 자,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래서 도선 속에 있는 전자가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가. 그러면 이때 전자의 이동 방향은 A에서 B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네 라고 하는 마이너스 전하의 이동 방향이 전자의 이동 방향이죠. 그럼 거꾸로 플러스 전하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플러스 전하의 이동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전류라고 한다. 그래서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르는데 전자가 흐르는 도선의 한 단면을 잘랐을 때 이 단면에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센 전기가 흘렀어? 아, 1쿨롱 흘렀어요. 그럼 너는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돼?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할 건데 그러려면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를 우리가 전기 회로라고 하고요. 회로를 간단히 기호로 나타낸 걸 전기 회로도라고 불러요. 기호도자 써서. 그래서 그러면 한 방향으로 전류가 끊임없이 흐를 수 있는 전기 회로도는요. 전자가 움직이는 통로,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자를 밀어주는 에너지, 건전지가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전원 단자. 그래서 자, 그러면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전자는 쿠팡 아저씨예요. 택배 아저씨예요. 이 전자는요. 뭔가를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자, 얘는 건전지에서 뭘 가져갑니까? 전기 에너지를 가져갑니다. 그 전기 에너지를 가져다가 전기 제품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전기 제품들은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못 시키는 거니 전원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자, 그 전기 제품들을 우리 뭐라고 불려요? 저항으로 불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저항인 얘가 만약에 형광등이라면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를 받은 만큼 무슨 에너지를 내니? 비대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저 형광등은 비대 에너지를 100줄 쏟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100줄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제품들은요.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전기 에너지 전자가 갖다 주고 나서 얘한테 주고 빈몸으로 오죠. 그럼 다시 전기 에너지 가져다가 다시 줘야지 계속 저 형광등이 불켜지겠죠. 그래서 전자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전자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유기적으로 설명한 걸 멋진 말로 우리는 전기 회로도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설명한 오마저씨의 법칙, 오메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메 법칙은 여러분이 중2 때 배우는 것처럼 V는 IR이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V라고 하는 건 전자가 가져간 전기 에너지. 그래서 를 우리는 볼트라고 쓰는 거잖아요.
전기 에너지 가지고 쿠팡 아저씨 몇 명이? 2명이 갔어. 됐어? 그 얘기예요. 전류는 쿠팡 아저씨 개수. 됐어. 2명이 갔어. 그래서 꼬마 정부에 불을 켜줬어 라는 얘기죠. 되겠냐? 네. 그래서 이 꼬마 정부는요, 한 명당 얼마? 10V의 전기 에너지를 받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V는 IR이고. 됐어? 이때 쿠팡 아저씨가 2명이 아니고 20명이면 그 20명을 통해서 받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겠죠? 되겠어? 그래서 이럴 때는 100V의 에너지를 받았다는 얘기네? 이런 얘기예요. 되겠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페로도에서 실제로 전류가 흐를 때 그 페로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한 게 ohm의 법칙. 그 페로도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 페로도에서 그래서 에너지 공급은 건전지가야. 그래서 그 건전지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우리가 볼트 전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에너지입니다. 볼트는 에너지입니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볼트라는 건 전기 에너지를 얘기한다.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전자의 개수를 전류라고 한다. 그래서 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페로도에서 V라고 하는 전압도 I라고 하는 전류도 아니고요. 페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기 제품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관념적으로만 배워요. 저항이라는 건 도선 속에 이렇게 원자가 있는데 전자가 지나가다가 원자랑 충돌을 하면 빵 하고 부딪히는 순간 전자가 튕겨 나왔다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서 자 실제로 충돌하지 않고 그냥 갈 때보다 지나가는 속도가 뭐죠? 느려지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저항이라는 게 그 전기 에너지를 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전자로부터. 그래서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저항, 레지스탕스의 약자 안 쓰고요. 단위는 오마도시의 이름 따서 오마를 쓸 건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저항의 크기는요. 그래서 이 전기 제품을 어떤 물질로 만들었어? 이거 구리로 만든 거야? 철로 만든 거야? 은으로 만든 거야? 라고 하는 물질마다 저항의 크기가 다 달라요. 됐죠? 그래서 모든 물질을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로 잘라놓고 그 물질마다의 표준 저항값을 비교합니다. 자, 각각의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 저항을 멋진 말로 비저항이라고 하고 로라는 그리스 문자로 써요. 로. 그래서 이때 어떤 애는 비저항 값이 1인애가 있고 어떤 애는 비저항 값이 10인애가 있다면 저항이 너무 크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저항 값이 클수록 저항 크네. 이 새끼 전류 흐르기 힘들겠네.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근데 같은 얘가 은이라서 비저항이 1이라고 치자. 근데 똑같은 은이라고요.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그 물질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서 굵기라고 얘기하는 거 원래 교과서 이름은 단면적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도선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원래 도선의 길이가요. 굵기가 S고 도선의 길이가 L일 때 원자가 2개 있어서 전자가 가다가 충돌할 확률이 이만큼이었다고 쳐. 근데 길이가 2배 길어졌어요 라고 하면 2배 길어지면 L만큼의 원자의 개수가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충돌할 가능성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당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길이지만 단면적을 더 크게 한다면 선생님 어때요? 라고 하는 단면적을 2배 크게 해. 뭐 이런 느낌이 된다면 단면적을 2배 크게 한다는 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을 늘린다는 거야. 간격을 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지나가면서 충돌할 확률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3개가 아니고 4개이고요. 우리가 4번째에 해당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똑같은 물질을 그래서 온도 몇 도로 만드느냐,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온도에 따라서도 저항값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냥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요, 작아져요? 물질마다 다릅니다. 온도를 높임에 따라서 저항이 커지는 건 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들은 다 도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제품들은 차가운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거꾸로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부도체나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체는요, 온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면 저항을 아예 0으로 만들어 초전도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저항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때 얘네들을 모두 포함해서 총 저항값을 실제로 계산합니다. 총 저항값은요, 온도마다 비저항값이 달라지니까 그 온도에 따른 비저항값을 결정하시고, 그래서 10도면 10도의 비저항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20도면 20도의 비저항을 쓰셔야 됩니다. 온도에 따른 비저항에 단면적 분에 기비하시면 그 물체의 총저항값이 나옵니다. 총저항값이 나옵니다. 총저항은 이렇게 구합니다. 총저항은 온도에 따른 비저항에 단면적 분에 기비하시면 그 물질의 총저항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비저항은요,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를 잘랐을 때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져요. 이거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끓는 점, 녹는 점과 같이 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비저항을 보면 이게 은인지 구인지 구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 중에서 그래서 사물에서 비교했을 때 저항값이 제일 작은 게 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구리고요. 근데 우리 점선 속에는 구리 들어있죠? 왜? 은은 재료비가 비싸서. 그래서 구리 집어넣어서 구리 점선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항은 이런 식으로요, 굵기와 길이와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한번 결정되면 그 값은 그 물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압을 높인다고 해서 저항이 달라지거나 전류를 크게 한다고 해서 저항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저항의 크기가 결정된 저항들을 도선에다가 연결을 하는데요. 저항을 하나가 아니고 2개를 직렬 연결할 수도 있어요. 저항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걸 저항의 직렬 연결 알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저항이기 때문에 R1, 얘를 3옴이라고 치자. 두 번째 저항이기 때문에 얘를 주고 R2라고 표현하고 주고 크기가 그렇다고 치자. 전체 전압은 얘는 18V라고 칠게요.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각각의 저항에 몇 볼트가 걸려? 전류 얼마 흘러? 합성 저항 얼마야? 이런 거 중학교 때 한 거죠. 근데 얘는요, 저항이 2개 있으니까 그럼 얘 총저항 값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합성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합성 저항은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하나의 저항 옆에 또 다른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니까 합성 저항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직렬 연결일 때 합성 저항은 낱낱이 저항을 그냥 저항값이 합성 저항이야. 길어지는 효과니까. 그래서 하나의 저항이 3옴이고 또 다른 저항이 6옴이기 때문에 얘를 합성하시면 9옴의 합성 저항을 갖는 하나의 저항값이랑 똑같아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메 법칙을 이용하면 V는 I할 때 전체 전압이 18V라는 거, 전체 저항이 9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회로에 2A의 전류가 흐른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2A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2명의 쿠팡 아저씨가 한 명당 얼마의 에너지를 택배 보냅니까? 얼마? 네, 얼마? 18V요. 그 한 명당 주는 에너지 값이에요.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명의 쿠팡 아저씨 2개의 전류가요, 한 명당 18V씩 에너지 전달해 줄 거야. 이런 거야. 나눠주지 않아.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18V씩 충전해서 저기 전기 제품들한테 전기 에너지를 각각의 에너지로 전환시킨 다음에 다시 앵꼬난 상태로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올 때요, 두 명의 쿠팡 아저씨 그대로 들어오셔야죠. 전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2A의 전류 그대로 들어온다. 전류는 변하는 게 아니다, 시원아. 이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돼. 나가는 전류의 세기와 들어오는 전류의 세기는 무조건 언제나 한결같이 같아야 된다.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보존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 들어올 때는요, 에너지 다 쓰고 0V인 상태로 들어와. 그래서 다시 건전지 지나가면서 다시 충전해서 에너지 같이 다시 가서 에너지 준 다음에 다시 다 쓰고 들어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전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쿠팡 아저씨 한 명당 18V를 가지고 가는데 에너지 달라는 애가 2명이야. 그러면 에너지를 각각 18V를 나눠서 줘야죠. 한 명한테 다 주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직렬 회로에서의 전압은요, 각각 얼마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멘 법칙. V는 R이니까 V1은 R1 곱하기 R1 이죠. 됐어. 그래서 전류는요, 직렬 회로니까 두 명이 다 저항 두 개를 다 동시에 지나가니까 여기에도 2A, 여기에도 두 명의 쿠팡 아저씨 지나가요. 그러면 한 명당 각각의 저항에 얼마씩 전압을 씁니까를 V는 R이 넣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V1은 I1과 R1의 곱이니까 I1 그대로 2A. 대신에 저항은 3ohm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얘한테는 얼마? 6V 주고 오면 돼. V2는 I2 곱하기 R2니까 여기 똑같이 직렬 회로는 전류가 같잖아요. 대신에 저항의 크기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2V를 줬겠죠. 그래서 쿠팡 아저씨랑 합치면 전체 가져간 18V 다 쓰고 온 거 맞죠? 그럼 머리가 있는 척하면 직렬 회로는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를 결정한 건 누구다? 저항이다. 그래서 저항의 비율이 1대2니까 전압의 비율이 되면 1대2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다? 회로도에서는 저항이 뭔가를 나눠주는 기준이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 직렬 회로에서는 저항의 비율로 전압을 나눠주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항의 비율이 그대로 전압의 비율과 같으니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오미라는 아저씨가 알아낸다. 이게 오늘 법칙이다. 알겠어? 이런 얘기죠. 또요.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저항에 대해 연결 방법만 다르게 할게. 저항을 이런 식으로 연결할게요 라는 뜻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저항을 3ohm이라고 하고 두 번째 저항을 6ohm이라고 하고 똑같이 18V. 와, 저쪽이랑 똑같은 아이들인데 연결 방법만 달랐어요. 그렇죠?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는 건 하나의 저항 밑에 또 다른 저항을 연결했기 때문에 얘는 길이가 바뀌진 않아. 뭐가 바뀌어? 단면 정도만 커져. 이런 뜻입니다. 그럼 두꺼워진다는 얘기니까 저항은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병렬 회로에서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합성 저항은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 저항값이 줄어드는 이상한 더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은 각각의 저항의 크기를 역수해서 더한 값을 다시 역수해야 합성 저항 구해진다. 그래서 저 새끼 하나의 저항이 3분의 1이고 또 하나는 6분의 1이니까 이거 역수해서 이거 더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6분의 3이라서 약분하면 2분의 1인데 이 값을 다시 역수하셔야 되니까 얘는 합성 저항이 2ohm이야 이렇게 계산하겠죠. 근데 매번 이렇게 하려면 귀찮으니까 이걸 정리해보자. 20을 정리하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로 정리되는 걸 집에 가서 하십시오. 됐어. 그래서 병렬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저항의 합분에 곱하는 거다. 됐어. 그러면 저 둘을 합하시면 얼마? 9분의 곱하시면 얼마? 18.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2호. 아까랑 같은 결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분의 곱으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도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연습할 거니까 위아래 저항을 다르게 주겠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얘네들의 저항을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같은 크기의 저항으로 되어 있게끔 주겠다.
하면 되나요? 이렇게 되면 됐죠? 하나의 저항 값에다가 그 저항의 개수를 나누시면 이 짓 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얘는 몇 옴이다? 6옴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12옴짜리가 3개가 있으면 나누기 3. 그래서 네, 이게 6개 있으면 나누기 6. 이게 합성 저항이다. 됐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구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합성 저항 병렬일 때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여기에서 오메 법칙 법칙을 쓰면요, V는 IR이니까 전체 총저항인 전압 18 그리고 합성 저항이 2니까 이때 쿠팡 아저씨가 무려 9명이 가네 이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여기에는 9A의 전류가 흘러 한 바퀴 돌아서 집에 올 때도 9A가 와야 되는데 한 명당 몇 볼트로 충전해 가니 18줄의 전기 에너지 가져가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쓰고 와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써? 저항 지나갈 때 쓰죠. 근데 직렬과 병렬의 패턴이 달라요. 직렬은요, 9명의 쿠팡 아저씨가 가다가 여기서 길이 나눠지죠. 그러면 쿠팡 아저씨가 한 명은 윗동네로 한 명은 아랫동네로 나눠서 가셔야 되니까 윗동네에 간 사람이 9명이 안 돼. 그래서 네, 나눠서 가세요. 그래서 나눠서 가서 그 아저씨가요, 요것만 지나면 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볼트? 9볼트 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다가 9볼트 다 쓰고 오기 때문에 병렬 회로도의 특징은요, 윗줄과 아랫줄에서 쓴 전압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네, 왜 9볼트야? 18볼트요. 18볼트 충전해가죠? 미안, 18볼트 다 써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아래 전압은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병렬 회로도의 특징은요, 항상 전압이 일정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교실에 있는 이 6개의 전구가 다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쓰는 전압은 다 똑같습니다. 얼마? 220V. 그래서 220V의 같은 전압을 다 쓰고 있다. 그래서 병렬 회로는 어느 콘센트를 꼽아도 쓰는 전압 다 똑같아요. 얘처럼 전압의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전압의 크기가 다르지 않아. 병렬 회로는 언제나 전압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이거는 18V 쓴다는 거 알아요. 여기가 18V니까. 됐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인지가 궁금한데요. 그거 구하고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 똑같이 V1은 I1 곱하기 R1으로 해결한다. 되겠어? 그 중에서 V1이 18V고요. 여기에서 I1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는 3옴이죠. 그러니까 얼마겠습니까? 6A예요. 됐죠? I2는요? 라고 하면 I2는 V2는 I2 곱하기 R2니까 또 여기도 18V 똑같아요. 대신에 전류의 세기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항은 6옴입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3A가 되어겠죠.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눈치채시면 병렬 회로는 전압이 똑같네요. 네, 이게 그래서 그러니 전류의 세기를 분배하는 것, 전류의 크기를 분배하는 건 누구였다? 이 또한 저항의 역할이다. 그래서 네, 그랬을 때 보시면 저항의 비가 1대 2니까 전류는 2대 1로요. 어떻게 분배했어요? 반비례하게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비와 전류의 비가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법칙? 오메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은요,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고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한다는 걸 설명한 법칙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로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항이다. 뭔가 나눠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중에서 직렬 회로에서는 저항은 전압을 나누는데 저항 비율과 전압 비율이 비례하게 나온다.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은 전류와 반비례하게 전류의 세기를 비례해서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이게 회로도에서의 저항의 역할. 되겠어? 자, 그러면 회로도에서의 저항의 역할을 알았는데 결국은 이 저항이라는 건 전기 제품, 얘네들은 에너지를 쓴다고요. 그럼 각각의 전기 제품들이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얼마야? 라고 하는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얼마 썼어? 그거만큼 빛도 내고 소리도 내고 열도 냈을 텐데 라고 하는 회로도에서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 아까
다 꼬마 전구 형광등이라고 시작. 얘네들은 전기 에너지 받은 만큼 빛낼 거야. 됐어? 그러면 얘네들은요 모두 다 됐어? 10초 동안 전기 에너지 사용했다고 시작. 그러면 10초 동안 각각의 꼬마 전구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얼마인지 구해볼까요? 우리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얘를 A, B, C, D라고 할게요. 이 꼬마 전구들이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얼마인지 A, B, C, D를 각각 구해볼게요. A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는 얼마냐면 6V이고요. 됐죠? 흐르는 전류는 2A고요. 10초 동안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되겠냐? 그러니까 이 꼬마 전구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보시는 것처럼 120줄의 전기 에너지 썼네. 그 전기 에너지가 120줄만큼의 빛 에너지로 전환됐네. 이런 뜻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 꼬마 전구의 밝기는 120줄만큼의 밝기를 10초 동안 내고 있으니 그래서 네. 이만큼 밝겠죠. B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B는 얼마였냐면 B는 12V예요. 12V에 전류는 똑같이 2A고 10초 동안 사용했어요. 그러면 얘는 24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 A에 비해서 2배 더 밝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됐죠? C는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C는요 18V에다가 얼마였어요? 얼마입니까? 6A네요. 10초 동안 흘렀네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네요. 계산해! 얼마? 주죠? 1080. 얼마? 1080. 1080? 요만큼? 그랬대. 확실히 늙을수록 산수령은 떨어지는구나. 우리한테 기대냐 이 정신나간 새끼들아. 자 D는요 전압은 똑같아야 되니까 18V. 전류의 세기는 3A 10초 동안. 그래서 얼마 나와? 500. 얼마? 540. 540. 이 정도는 또 우리 늙은애들이 우리 세 자리까지는 되는데 네 자리는 불가능함. 됐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요, 와 얘가 밝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밝기 비교가 돼요. 근데 똑같이 3옴, 6옴이고 18V도 연결했어도요.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를 보시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병렬 회로 비교가 훨씬 더 밝습니다. 되겠습니까? 왜요? 가져간 전기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이 아저씨는 한 명당 18V의 에너지가 가져갔죠. 그럼 총 가져간 에너지 계산. 지성아 너밖에 안 돼! 해 빨리! 18 곱하기 9 100 162 그거 10초 동안 가져가면 1000 1600? 1600 얼마? 10 10초 동안 1610이라는 에너지를 무려 가져가. 얘는 계산해! 얼마? 지성아! 우리 안 돼! 얼마? 개새끼. 얼마? 30. 얼마? 6. 됐어? 그걸 10초 동안 쓰니까 360. 요번에 누나들이 도와줬다. 집에 가서 구먼 좀 해. 됐어? 근데 잘 봐라. 10초 동안 360의 에너지를 가져왔으니 얘네들이 10초 동안 쓴 에너지를 다 합하면 얼마여야 되니? 360. 더해봐. 얼마 나오냐? 360. 맞아요? 얘네들이 10초 동안에 1610을 택배 아저씨가 줬으니까 얘네들 받은 것도 얼마여야 돼? 1610. 더 할 수 있는지 모르. 이런 씨 개새끼들 뒤진다. 이게 어떻게 1610이야? 너네 사기칠래! 이 개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쿠팡 아저씨 인원수가 달라요. 여기는 9명, 여기 2명이 택배 보내고 있어요. 회사 규모가 달라. 여기 중소기업이야, 대기업이야. 밝기가 달라. 알겠어? 이런 얘기잖아. 그럼 병렬주가 훨씬 더 밝아요. 되겠냐?
중에 누가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 성능 누가 더 좋아? 라는 걸 할 땐 10초가 아니고 단위 시간 1초당 밝기로 비교해도 똑같다. 되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래서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라고 해요. 단위는 당연히 줄이고 계산하는 방법은 비교. 그래서 근데 우리는 비교할 때는 굳이 같은 시간을 곱할 필요가 없으니까 단위 시간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비교하면 되겠죠?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력이라고 한다. 전력.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니까 줄퍼 초겠죠? 근데 단위 이렇게 쓰니까 귀찮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쓴다고요? 과학자 이름으로 와트를 쓰겠다.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1초니까 구하는 방법은 VI죠. 그래서 이게 전력 구하는 식이야. 전력 구하는 식이야.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되겠어. 근데 우리가 우리 집에서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만큼 전기세 내거든요. 근데 전기세를 낼 때 우리 한 달에 한 번 내니까 지서봐! 1시간은 몇 초? 1시간이요? 네? 3,600초. 3,600초. 근데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지서봐! 3,600초까지 24! 그리고 한 달이니까 며칠? 30일. 우리 다인이 멘붕 왔다. 계산할 수 없는 숫자죠. 이건 하나님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초 단위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는 건 무리하다. 의미 없는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기세를 낼 때는요. 초가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계산할 때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요. VI 초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VI 아워로 계산해. 그냥 그렇게 하자.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뭐라 그래? 전력량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얘는 전력이라는 와트에다가 시간 곱하니까 단위도 그냥 와트시로 쓰자. 이렇게 해버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전기세 낼 때는 와트시로 계산하셔야 우리 지소비가 힘들지 않죠. 그런 얘기예요. 됐어? 네. 그래서 VI는 와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전력이라고 하는 와트에다가 초를 곱하면 전기 에너지. 단위는 줄. 그래서 전력에다가 초가 아니고 시간을 곱해. 그러면 얘는 전력량. 단위는 와트시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전력에다가 초 곱했냐? 시간 곱했냐? 인 겁니다. 그러면 1와트시를 내가 굳이 전기 에너지 줄로 바꾸고 싶어. 뭐만 바꾸면 돼? 초를 뭐로만 바꾸면 돼? 시간을 뭐로만 바꾸면 돼? 초로만 바꾸면 되지? 1시간이 몇 조니까? 3,600조니까 1와트시는 얼마? 3,600줄의 그와 같아.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런 뜻이지. 중3네요. 저기까지는 중이네요. 그래서 중3의 6단원은 전기세 내는 거야. 전기세 계산에 너네도 이제 성숙했으니까 돈 낼 때가 됐어. 뭐 이런 얘기죠. 전기세 계산은 와트시로 한다. 그래서 네 이건데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기 제품들은요. 그래서 얘는 성능이 얼마고요? 몇 볼트에 꼽아야 되고요. 왜 나라마다 전압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220볼트지만 일본 놈들은 못 써요. 110볼트 쓰고요. 저기 그래서 네 아프리카 같은 데는 330볼트 써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실제로 나라마다 쓰는 전압이 달라져요. 이건 몇 볼트용으로 제작된 전기 제품이에요. 그거 표시해야 돼서 모든 전기 제품들은요 100볼트 200와트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이 전기 제품들은 몇 볼트용으로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정적 전압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볼트가 아닌 나라에서 이거 안 쓰죠. 그죠? 그리고 100볼트에 꼽으면 얘는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200줄이에요 라고 하는 소리
저걸 보고 몇 볼트용인지 얘는 효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전기 제품들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것만으로 우리는 뭔가를 알아요. 자, 와트는 VI잖아요. 근데 얘는 200와트잖아요. 그리고 100볼트용이잖아요. 이 새끼는요. 그래서 2A의 전류가 흐르겠다는 얘기구나.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V는 IR이잖아요. 천천히요. 100볼트인데 2A 흐른다며 저 전기 제품은 50옴짜리 저항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맞아? 이런 거 해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저것만으로 우리는 저 전기 제품의 전류나 저항을 적어도 중학교 2학년 졸업하고 나면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러한 전기 제품을 꼭 병신들이죠. 100볼트에 꼽으라 그랬는데 호기심 천국, 200볼트에 꼽고 싶은 아이가 있어.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고장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네, 어떤 일이 발생해? 라고 하면요. 실제로 선생님 이게 200볼트니까 당연히 여기 2A고 그러면 여기에 400와트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할까봐 문제를 내는 거겠죠? 아니라고요. 왜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게 2A가 아니라서 그래요. 왜 아닌데요? 라고 하면 거꾸로 보시면 여기에 200볼트의 전압을 걸어도 그 전기 제품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저항은 변하니 안 변하니? 이게 안 변해요. 도선의 굵기와 길이는 이미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저항은 55로 고정이기 때문에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2배 커져야죠. 오면 그치?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200볼트에 꼽으면 흐르는 전류는 2A가 아니고 4A로 전압이 2배 커지면 전류도 2배 커지기 때문에 전력은 몇 배 커지니? 2의 제곱 4배 커져요. 그러니까 400이 아니고 800와트의 전력이 사용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전압이 2배 커지면 전력은 2배가 아니고 2의 제곱배 4배 커진다. 그래서 얘 800와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됐어? 자, 200볼트도 실패. 300볼트에 꽂겠대. 아프리카에 살아봐. 몇 배 커졌냐? 3배 커지지. 그럼 얘 몇 배 커지겠냐? 3의 제곱이니까 9배 커지겠죠. 그래서 1800와트가 흐르겠네요. 열나 말겠네요.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전기 제품을 대부분은 시키는 대로 하겠죠. 100와트에 꼽았어. 아니 100볼트에 꼽았어. 그래서 100볼트에 꼽아서 이 꼬마 전구를 200와트짜리를 전 5개를 우리 집에 5개를 킬 거예요. 그래서 매일 5시간씩 쓸 거예요. 그러면 30일 지나면 전 전기세 얼마 내야 돼요? 이때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되겠어? 네, 전기세를 낼 거니까 와트시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지금 200와트짜리가 5개 있는 거고 그걸 매일 5시간씩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총 30일 동안 사용한 전기세를 내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지서봐. 계속 넣어야 이 새끼야. 빨리 해. 누나들은 못해. 거봐 못했잖아. 720에다가 공 2개를 더 붙이면 되잖아요. 720에다가 공 2개를 더 붙이면 돼? 왜 애들의 반응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나 보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오냐? 14. 미친 15만. 그래서 와트시야. 이것도 숫자 크죠? 그럼 공식이 치워. 그리고 뭐 붙이면 돼요? 키로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 얼마? 150kWh의 소비 전력 사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럼 이만큼 돈 내야지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kWh당 100원 낸다고 쳐봐. 그러면 너는 저 꼬마지 전구 때문에 얼마 내야 돼? 얼마? 15,000원. 그렇게 계산되는 거야. 이게 적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겠죠. 괜찮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얘기가 한가득 이런 얘기고요. 아까
아까 올림 문제 봤더니 회로도가 나왔어요. 자, 이거 가지고 잠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네. 다 풀 시간은 없고요. 그냥 몇몇 개만 풀어보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갈 거야. 자, 일단은요. 꼬맹아, 홀수 번호만 하자. 73, 75, 그 다음에 넘겨. 77, 79, 81, 83. 되겠어. 이렇게 6개요. 빨리 해. 6개만 하자. 다음 주부터 다른 반들 새 과정 개강하는 반들이 있어. 혹시 화학 수업 저 필요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없어? 그리고요, 저희 9월 14일부터 3주 동안 휴강하면서 내신 대비 들어가요. 내신 대비 들어가 있진 않아. 그래서 내신 수업 필요한 사람 빨리 얘기해. 저 중3으로는 내신 대비 수업이 없습니다. 중3은 각자 내신. 이제는 선생님이 내신 프린트 따라줄 거고. 진서야. 대신 필요한 단원이 별 유전. 선생님 프린트를 줄게. 다음 주에 줄게. 별 유전 이런 거 줄게. 진짜 다음 주에 줘? 아니면 시험 대비 들어보기 전에 줘? 다음 주 줘? 별하고 유전 말고 뭐 필요해? 역학적 에너지. 자, 내신 대비 신청할 사람. 은호, 내신 대비 필요해? 그러면은 너는
학교가 목동은요. 토요일 날 2시에 수업이 있고요. 일요일 날 2시에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6시 또는 일요일 날 10시나 6시. 네. 아인이는 내신 대비 수업 필요해? 시연이 내신 대비 수업. 너 학교가 목동이니까 토요일 2시가 편해, 일요일 2시가 편해. 토돌. 지섭이는 내신 대비 수업 필요해? 목동 전용반은 그거 말고 연합반은 토요일 6시, 일요일 6시, 일요일 10시.
한 대까지만 채점. 나는 많이 듣고 싶어도 한 대까지 채점. 다음 주까지 해서 정기 파트를 다 끝내줄게. 그리고 시험 끝나고 와서는 파동하자. 응? 자, 현대까지 채점이 끝나셨을 거예요. 해보죠. 자, 73, 75 질문. 75? 네, 75 보면요. 그림은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빨라졌다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일정했다가 다시 빨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9초 동안 이 회로의 한 단면에 지나간 총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 전하량의 Q지. 그래서 너네 기억나? 전류는요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이야. 그래서 1A는 1초라는 시간 동안의 도선의 1쿨럼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야. 그래서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요 Q는 뭐예요? IT 강국이야. 너 기억나냐? 근데 거기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세로축은 전류, 가로축은 시간. 그러니까 세로와 가로의 곱이 전하량이잖아. 이 곱이 어디 숨어 있어? 면적. 그래서 면적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프에 있는 기울기나 면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거. 그래서 9초 동안에 해당되는 밑에 있는 넓이 구하시면 사실은 전하량 나와.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77, 79, 81, 83 질문. 자기가 푼 데까지만. 81번 또 됐어. 그림가는요 81번 보시면 그림가는 길이가 L 단면적이 S의 도선 A를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하는 것이고 나는가에서 A의 도선을 반으로 나누어 그중 한 개는 길이가 2배로 늘리고 다른 한 개는 그대로 직렬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을 찾아봐 라고 했는데 꼬맹아 이런 문제들은 엄청 좋아. 자, 도선이 있는데요. 도선이 이런 식으로 굵기가 S고요. 그래서 네, ES는 뭘까요? 길이도 2L이야. 뭐 이런 애가 있었다고 치자. 이런 애가 있는데 이때 저항을 이거를 뭘로 할까요? R로 해볼까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저항은요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하냐면 단면적 분의 길이에 비례하는 것을 가져. 자, 이때 이 저항의 크기를 우리는 R로 놓을게. 그런 얘기야. 그럼 얘를 반쪽으로 잘라요. 반쪽으로 자르면 시연아 하나는 그대로. 그래서 굵기는 ES인데 길이가 반쪽 잘랐으니까 L이 나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쪽을 2배 길게 늘린 거야. 그러면 반쪽이니까 L이 2배 길게 늘렸으니까 2L이고요. 근데 잡아당기면요 길이가 길어질 때 반드시 부피는 일정하고요. 면적은 반으로 줄어요. 그래 부피가 일정하죠. 그래서 얘 두께가 S로 줄었는데 이런 애가 생긴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요. 저항이 2S분의 L자리 하나에다가 직렬이가 2개 더해야죠. 얘는 S분의 2L자리가 생긴 거야. 되겠어? 그러면 요거의 저항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S분의 L을 R로 놨으니까 2S분의 L은
이런 뜻이거든요. 되겠어? 처음보다 저항이 2분의 5배 커졌어. 자, 근데 얘네들이면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 저항이 2옴으로 놓고 얘 저항이 2.5옴으로 놓을 거야. 됐어? 이렇게 볼 때 전압은 똑같잖아요. 우리는 IR 똑같은 전압이 여기를 쓰니까 어디로 놓으면 되겠니? 여기 2V 놔? 2V 놓게. 됐어? 첫 번째 왼쪽, 오른쪽. 왼쪽도 오른쪽도 볼트는 똑같아요. 됐어? 그랬을 때 얘는 저항이 1옴이니까 전류가 2A만큼 흐른다면 얘는 저항이 2.5옴이니까 얘병을 해결해! 얼마야? 해결해. 2V 만들어. 얼마야? 5분의 4예요. 0.8A.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 저항이 2.5배 커졌으니까 전류는 거꾸로 2.5배 작아져야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기억. 자, 저항값은 B가 A의 2배가 아니고 2.5배여야죠. 됐어? 맞아요? 2배요? 2분의 1 더하기 2 합치면 얼마? 2분의 5 맞잖아. 그럼 2.5배 아니야? B가 DC 말고 B만 긴 거. B만 얘만 그래서 얘만 저항이 몇 배? 2배. 되겠어요? 네. B에 걸리는 전압은요 C에 걸리는 전압의 8배이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저항의 B가 얘 1대 4죠. 저항의 B가 1대 4죠. 그럼 전압도 1대 4배요.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4배 커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자, 지금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니? 네, 전류의 세기는 가와 나에서 같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 이런 얘기 하고 있어. 납득이 돼? 하겠냐? 네. 자, 10분만 끌었다가요. 10분 끌 수가 없겠네요. 1분만 끌었다가 선생님하고 오늘 마지막 전류에 의한 자기장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정리 과정 끝내죠. 충전 좀 해주시죠.